자, 그럼 가족 간 계좌이체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하는데 생활비라고 받았는데 그걸로 자산 축적을 하면 이거는 징해다. 진짜 내가 돈을 빌리는 거다라고 하면 무조건 차용증은 잘 작성하셔서 그대로 좀 실천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적요를 좀 잘 남겨 놓으셔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 채널에 처음으로 세금 관련된 콘텐츠 찍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세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는 걸 느껴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 마련했는데,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또 계좌이체 관련된 건데, 부모 자식 간에 돈 주고 받을 때 최악의 실수는 뭔가요? 우선은 그렇게 학을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부모 자식 간에는 또 주면 안 된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증여재산 공제가 기본 액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액수까지는 좀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4년도에도 세법 바뀌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혼인하게 됐을 때 혼인 전후 2년간은 1억 원 더 줄 수 있고, 출산도 출산일 이후 2년 이내 뭐 1억 원 더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먼저 이해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게 러프하게 좀 풀리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 최악의 실수라고 한다 그러면 세법상 저는 이제 잘못된 금융습관, 그러니까 그 금융습관이 나쁜 게 아닌데 세법상으로 좀 나쁘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냥 무턱대고 막 받으시는 거예요. 아유, 결혼하니까 전세금 줘야지, 뭐 이제 뭐 주택도 한 채 있어야지, 뭐 이렇게 툭툭 주시는 거가 이제 세무서에서 사실 바로 즉각적으로 연락이 오는 건 아닌데, 연락 안 오니까 한 1, 2년 지나면 뭐 별거 없구만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이제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죠. 일단은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은, 가족 간에 공제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것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 공제 액수가 높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이. 증여가 이제 10년간 총 이제 5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결혼하는데 아니면은 있어서 막 그 자금 가지고는 사실 뭐 어디 전세금도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돈을 지원해주고 그게 이제 증여로 포착되고 하니까 이제 혼인율도 좀 높이고 출생률도 좀 높여야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24년도부터 1억 원 더 줄 수 있는 걸로 하나를 더 추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주는 건 상관없다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도 이제 10년이 지나서 또 2천만 원 줘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아닌 경우는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 그럼 뭐 이제 그런 걸 잘 관리하는 분은 태어나자마자 계좌 하나 만들어서 2천 주고 10년 지나서 2천 주고, 그 다음에 20살 돼 20년 지났을 때 5천 주고 30살에 5천 이렇게 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 없는 거죠, 일단.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정말 문제 안 되고. 그래서 그게 다 합치면 한 1억 4천만 원 되는데요. 이 물가 상승률 4% 정도 반영하면 그게 이제 한 30살쯤 됐을 때는 한 2억 3,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는 약간의 이제 자금의 여력을 좀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여력이 되시면 무조건 권해드리는데, 증여재산 공제까지는 사실은 직계 존속 중에 누가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걸 들으시고 나서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제 막 결혼했는데 내가 돈이 어딨어, 2천만 원이. 나도 이제 경제적 활동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조부모들이 제발 좀 주셔라, 손주. 어차피 2천만 원까지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줘도 똑같이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손주는 받고 나서 뭐 해외 주식 만들어서, 해외 주식 계좌 만들어서 배당 위주로 이제 좀 쌓아 놓는다거나. 왜냐하면 증여받고 나서 그 이후에 자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내는 건 아니니까. 은행에만 넣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혼할 때 또 뭐 얼마 정도 공제된다고요? 24년도부터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결혼 전후 2년에 증여를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부터예요, 이거? 네, 24년에 이제 지금 세제 개편안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5천만 원 받더라도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신랑이 1억 5천 받고 신부가 1억 5천 받으면 딱 전세자금 나오는 수준으로. 그건 뭐 당연히 결혼 증빙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결국은 이제 혼인신고 법률혼이 되는 거는 이제 클릭하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 받았는데 결혼을 2년 내 안 했다. 이제 뭐 사실 뭐 파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다시 그 자금을 돌려주면 증여 없는 걸로 봐주겠다. 그런 이제 시행령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가족 간 계좌이체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하는데 정말인지랑 실제 사례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증여가 결국은 예전에는 이걸 보시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 나는 증여를 하고 나서 국세청으로부터 누가 연락받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게 포착률이 높아진 게 이제 두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택 취득자금 소명 계획서예요. 이게 예전에는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17년 파리 대책 때 생긴 건데, 주택을 취득할 때 그게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뭐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이거나 6억 원 이상의 주택 취득하면 나 이 주택 살 때 어떻게 돈 마련했는지 그걸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녀가 취득하면서 자기 그동안에 번 돈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그 빈 공간을 소명하지 못해서 증여세 세무조사가 된다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되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의 그 전월세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이제 한 번씩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 간의 계좌이체 이 가장 핵심이 그동안에 뭐 이런 게 걸리겠어라고 생각했다가 준 내역이 이제 조사에 많이 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형태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바쁘셔서 어머니한테 주고 어머니가 아들을 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세법상으로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주자마자 징역, 어머니가 또 아들한테 주자마자 징역.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현금은 태그가 없어서 이게 대법원 판례에 있는데요. 주면 다 징역입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다시 또 돌려주시잖아요. 돌려줘도 사실은 징역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근데 이제 그 다이렉트로 주는 게 낫고, 줬다가 돌려받는 거면 이제 사실 차용의 성질로 입증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차용증을 꼭 쓰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부간에도 이렇게 주는 경우 말씀해 주셨는데, 부부간에 그럼 계좌이체 돈 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사실은 증여로 볼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대부분 이제 생활비를 그래 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생활령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막 바로 이거 다 걷어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이게 많이 걸리냐면 결국은 이제 생활비냐 아니냐 요거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증세법 46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냥 뭐 피부양자 생활비 뭐 여러 개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첫 번째로는 생활비라고 받았는데 그걸로 자산 축적을 하면 이거는 징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줬는데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산다거나 자기 명의로 뭐 주식을 산다거나 뭐 차를 산다거나 이러면 재산 형성이 돼 버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생활령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부부간에도 공제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죠? 사실 부부간에는 아주 넉넉하기 때문에 10년간 6억 원입니다. 6억. 6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간의 증여한 내역은 거의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부부면 운명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분께서 이제 아내분이 이제 가정주부고, 그다음에 남편이 바깥에 일하면, 요즘에는 이제 여성 인권도 올라왔고, 사실 가정주부도 직업이잖아요. 남편분이 뭐 예를 들면 한 20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아내분이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50%는 아내가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50%면 10억. 10억이 아니어도 5억을 이제 매년 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왜냐면 그걸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건 부부가 같이 번 거고 같이 한 건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저도 항상 이게 의문인 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극단적으로 갔을 때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때는 이게 또 갈라지잖아요. 그 공적을 인정이 받기 때문에. 근데 세법에서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인정이 안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말씀 주셨던 대로 그렇다고 국세청이 막 뭐든지 스트릭트하게 무조건 다 추징 막 이렇게 마인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거기도 이제 사람이 일하는 곳이고 그것에 대한 이제 인지를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막상 하다 보면은 이거 공동생활 영위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산을 취득하는 거는 좀 위험한 거고. 네, 그거는 확실히 그걸 취득하고 거기서 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제 2차 생산까지 됐다라고 봐버리기 때문에. 근데 요즘 시대는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가 남편한테 10억 중에서 5억 받아서 자산을 취득하든 뭘 하든 어쨌든 그건 결국에는 부부의 재산인 건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 명문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면 배우자가 번 돈의 몇 프로까지는 그냥 증여로 빼줄게라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그런 게 딱 생기는 순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건데, 이걸 악용하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악용해요? 위장 결혼을 하고 내 소득을 계속 몰아준 다음에 이혼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자산을 몰아줄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엄청난 도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바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결혼이란 제도보다는 세금이란 제도가 좀 더 스트릭트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10년에 6억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10년 사이에 6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많지 않습니다. 괜찮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 드네요. 자, 그럼 부부간과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는 당연히 다른 거겠죠? 네, 성질이 완전 다르긴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부부간에는 사실 증여로 이제 이렇게 추정을 받더라도 사실 10년간 6억 원이나 되니까 그렇게 조사가 많이 펼쳐지진 않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 부부간의 증여 이슈로 불거졌던 거는 좀 역삼동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한 120억짜리 건물 사실 때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으셨어요. 네네. 근데 배우자가 지분의 반을 구입을 하신 거죠. 근데 사실 대출 비중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세청에서는 대출을 즉각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보면 대출이 뭐 110억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10억이고 거기서 50%니까 5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배우자 간의 공제 6억 원 이하니까 사실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하는 이제 납세자는 나는 500개, 5억 어차피 증여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세청에서 이제 조사 기준은 120억 원. 왜냐하면 나머지 금액의 구성 요소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액이 클수록 소명이나 이제 조사의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요즘엔 또 나이가 많은 자녀분들이 독립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독립 못한 걸 떠나서 또 직업까지 안 가지고 집에서 이제 안에 그냥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 많은 30대, 40대 자녀에게 생활비 주는 거는요? 저는 네. 우선은 소득이 없으시면 이 네. 피부양자 생활비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말씀 똑같이 드리지만 이걸로 네. 자산을 축적하면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다음 생활비 쪽에서 또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이제 그겁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라 적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주를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미 부양할 의무가 있고 능력이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줘야지. 할아버지가 이래 준다라는 건 좀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생활비라는 건 사실 일시적이고 소모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갑자기 막 뭐 한번 입에 대학 들어갔으니까 4년치 등록금이야 하면서 뭐 갑자기 뭐 1억 원을 준다거나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목적이 좀 불투명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세법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증여 추정 배제라 그래가지고 네. 뭐 30대 이상은 뭐 5천만 원까지는 채무나 뭐 주택 사는데 빼주고 뭐 1억 원 빼주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좀 맹신을 하세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은 뭐 어차피 괜찮은 거 아니냐, 법에 적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첫 번째로 법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게 있고요. 그건 약간 실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 참고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명확하게 증여 성질이다라고 하면 증여 추징하겠다. 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러면 계좌이체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항목란에 예를 들면 생활비 주면 그런 걸 기입해 놓는 게 좋은 건가요? 마치 이 생활비의 목적성이고 그다음에 가끔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바빠서 야 어디 이거 종중에 돈 좀 보내라고 아들한테 보내주면 아들이 또 보내고 그런 것들은 적요를 확실히 명확히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소명할 때 아니 몇 년 전의 사건인데 이 적요를 우리가 지금 조작할 수도 없고 그냥 그때 정말 이런 거 돈을 대신 받아서 업무 처리를 한 것뿐이다 라고 해서 소명하기에도 되게 깔끔하고요. 과세관청도 무조건 추징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진 않는데 몇 년 전에 그 소명의 논리가 이제 그 통장 메모지 않습니까? 네네. 메모가 명확하게 있으면 그렇군요 하고 이제 바로 이해를 해주시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게 이제 기록을 해놓으시면 상당히 유리하십니다. 자, 그럼 국세청은 계좌이체 내역 언제 보내요? 세무조사 어떤 경우 나오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가족 간의 증여의 조사에 가장 민감한 포인트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약간 불로소득이라는 성질을 강하게 보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가 크게 머금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특히 사실은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취득자금 소명계획서, 그다음에 전월세 그냥 보증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할 때 전월세 신고제. 네. 이 두 가지 사항일 때 주로 많이 보고 상속일 때는 사실은 세무조사할 때 아주 많이 봅니다. 상속세 부분은 뭐 이따가 설명을 한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족 간 계좌이체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거 핵심 정리 지금까지 했는 거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는 무조건 이제 이 부모 자식 간에 요즘은 생각보다 그냥 무턱대고 주는 경우보다는 뭐 실질적으로 차용해 주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이 차용이라는 습관이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됐기 때문에 진짜 내가 돈을 빌리는 거다라고 하면 무조건 차용증은 잘 작성하셔서 그대로 좀 실천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적요를 좀 잘 남겨 놓으셔서 조사가 사실은 몇 개월 있다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갑자기 몇 년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좀 하시고, 그다음 새로운 증여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개정세법들 나오시면은 좀 유념하셔서 좀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용증 얘기해 주셔서 그럼 차용증에는 당연히 이제 언제까지 갚는다도 있겠지만 거기 이자도 적어야 되잖아요. 몇 퍼센트인지랑.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부모님한테 그럼 이자도 매달 계좌이체를 해드려야 될 건데 네. 이자 몇 퍼센트 정도로? 법에 적혀 있는 건 4.6%입니다. 4.6% 미만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미만으로도 해도 상관없으세요. 실질적으로 연에 4.6%와 실질적으로 주고받았던 차액이 이자 액수가 1,0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그것도 말 그대로 싸게 받았다라고 해서 증여로 또 추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액이 결국 원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거에 대한 갭차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차용증 얘기 나와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변제 능력이 있어야 차용증의 성질을 많이 믿어줘요. 그렇죠. 예, 이제 막 대학 들어가고 생활비 이제 부모님한테 받고 있는데 그 자녀에게 20억 원 차용했습니다고 해서 그 자녀가 20억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쉽사리 믿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차용증은 만약에 실질적으로 진짜 차용을 하는 거니까 그 날짜에 제발 차용증을 쓰시라. 꼭 차용증을 막 몇 년 있다가 조사 나오면 허겁지겁 쓰시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게 형태가 안 맞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족 간의 거래니까 그냥 내가 빌려준 셈 쳐? 라고 하는데 차용증을 그 날짜에 써두시고 뭐 하다못해 간단하게 그 날짜라도 알 수 있는 인감증명서라도 각각 발급해서 뭐 요즘 시스템 좋으니까 스캔해서 자기 메일에라도 보내놓으면 언제든지 기간 없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날짜를 얘기해 주셔서 예를 들면 오늘이 뭐 2023년 12월 8일이잖아요? 네. 이거를 오늘 제가 저희 형이랑 칠게요. 뭐 빌렸어요 한 10억을. 이거를 지금 쓸 때 안 쓰고 나중에 2020 한 8년쯤에 2023년 12월 8일 해서 나오면 써놔도 이게 뭐 그날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약간 오프 더 레코드의 성질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인주가 마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조사 나오고 나서 인주를 찍으시는데 인주가 진짜 생각보다 마른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인주를 사인하면 안 돼요? 사인을 하게 되더라도 완전 극단적인 얘기인데 이 종이를 어떤 기계에 넣으면 이 종이가 몇 년 생산된 종인지 나와요. 예, 그게 본처. 정말? 예. 정말요? 이것도 있습니다. 잠깐 이것도 있습니다. 볼펜 잉크도 있습니다. 몇 년도 생산 잉크인지. 예. 국세청이 그렇게까지 발전돼 있군요. 물론 이제 가액이 크지 않은 거에 그 기계를 돌리진 않을 건데 지금 이게 이제 영상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나갑니다. 안 나갈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거 괜한 정보를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많은 조사 기법들이 있습니다. 차용증 쓰면 그냥 개인 간이니까 차용증 쓰고 도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장 아니면 자기가 지문해서 찍든가 아니면 이제 사인하거나 세 종류잖아요. 셋 다 상관없나요? 아무건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또 이거를 뭐 공증을 받아야 되나요? 공증까지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공증을 받는다라면 결국 날짜가 나오니까 그 날짜의 명확성을 저는 좀 더 그리고 이자는 매달 이제 어떤 정해진 날짜에 입금해 주는 게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자 기록이 있는 게 차용의 성질을 주장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조사가 3개월 이후에 나올지 아니면 뭐 3년 이후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끔 물어보세요. 이자를 연이자로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조사가 몇 년 이후에 나온다 그러면 그 기록만 명확하면 상관없을 것 같다. 근데 1년이 지나지 않은데 조사가 나왔다고 치면 이자 지급 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그 무이자로 한 거를 과연 합리적 경제인이 활동한 거라고 믿을 수 있겠냐. 그런 것들의 이슈도 또 있죠. 나 이번 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건 종이가 몇 년도인 것까지 나온다라는 국세청의 기술. 저한테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